아마존입니다. 클랑폴입니다. 판도라입니다. 민 교수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보다 별책 부록.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예고한 대로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한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순서대로 총 3가지 키워드를 다룰 건데요.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입니다. 자, 첫 번째 2023년 트렌드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이 실종되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김평균 씨가 실종됐다라는 무슨 안내 문자 받은 뭐 이런 느낌인데. 평균이라는 게 그동안 어떤 집단이나 현상을 대표하는 그런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대표성이 사라진 어떤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 김평균 씨가 아니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김평균 씨는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김평균 씨라는 사람이 본명으로 쓰시는 분이 있고요. 죄송해요. 근데 그 김평균 씨가 실종됐다는 게 아니고 방금 윤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평균이 가진 대표성이 실종된다는 의미고요. 책에서는 평균 실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형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알 듯 말 듯. 네, 좀 어렵기도 한데 전형성이 사라진다. 뭐 좀 적당한 예가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또 예하면 또 우리 아마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준비하신 거 있죠? 있습니다. 책보다 별책 프로 패널의 평균 나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나이는 아니죠? 아닙니다. 자, 패널들의 평균 나이가 40살이다 라고 했을 때 40살이 우리를 대표하려면 각 패널들의 나이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 38, 판도라 40, 클랑폴 40, 윤 교수 42. 아마존 제일 어리네? 그렇습니다. 다시입니다. 예시. 자, 데이터 수가 좀 적긴 한데 평균 값의 데이터가 많죠. 판도라, 클랑폴이 평균 값과 같은 나이니까요. 그건 이제 정규 분포 형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즉 평균이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제 이런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양극화, N극화, 단극화 트렌드가 발생하고 평균은 대표성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이가 클랑폴과 판도라는 20살이고 네. 윤 교수와 아마존은 60살. 그렇죠. 연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N극화라 함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클랑폴이 10살, 10살. 판도라가 30살, 아마존 50살, 그리고 윤 교수가 70살. 단극화는 한 명의 나이가 아주 많으면 되니까 아마존, 판도라, 클랑폴은 20살, 윤 교수님은 100살. 100살까지 삽시다. 많이 쓰셨네. 삽시다. 노 교수, 윤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4가지 예시 모두 평균 나이가 40살이지만 세 분이 말한 양극화, N극화, 단극화에서는 40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분포에서는 평균 나이 40살이 별책 부록이라는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책에 나온 예시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아니면 도,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비는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산세가 서울시 재산세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 규모도 더욱 양극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싼 그런 저렴한 상품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콘텐츠의 길이도 릴스나 틱톡 혹은 뭐 쇼츠 같은 숏폼이거나 아니면 러닝타임이 한 2-3시간 정도 되는 아주 롱폼이 대사라고 해요. 그 교육 쪽에서도 이런 양극화들이 좀 심화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집중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경제력이 좀 있는 부모들은 애들을 더 시키고 못한 분들은 또 덜 시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중간 정도 있어야 되는 중위권의 학생들이 딱 분열돼 가지고 한쪽은 상위권으로 가든 한쪽은 하위권으로 가든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든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N극화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책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분양하는 아파트 평면도의 다양화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평면도를 제공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맞출 수 있어서 청약 성적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
단극화의 사례로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의 시장 독점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하위 기업들의 점유율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죠. 상대가 되지 않거나 2위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평균값이 대표적인 의미를 사실 가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양극화, N극화, 단극화처럼 평균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다들 평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차 사고 집 사고 뭔가 이런 게 약간 평균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평균으로 표현하던 뭐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하는 것 중에 N극화가 마음에 듭니다. 뭔가 개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평균의 대표성이 사라지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23년 두 번째 키워드는 오피스 빅뱅입니다. 오피스 빅뱅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봤던 영국 드라마랑 또 미국 드라마의 그 제목이 짬뽕 같기도 한데 사무실 대폭발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일터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오피스 빅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에 대한 개인, 조직,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매우 근원적이고 폭발적이라는 취지에서 우주 대폭발을 일컫는 빅뱅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이를 오피스 빅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네,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요.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사무실에 꼭 출근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꼭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야 되나? 그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비단 장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오던 일의 방식도 이게 최선이었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모두 회사원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간 주 2, 3회씩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되게 좋았어요.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도 없고 꼰대 상사도 안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전 직원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클 사장님,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누구나 주당 최소 40시간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은 원격 사무실이 아닌 실제 동료와 근무하는 사무실을 뜻합니다. 사무실에 나오지 않겠다면 회사를 떠나야 할 거예요. 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의 메일을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겠습니다. 그만둔다고요? 회사를? 네. 재택근무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40시간이면은 뭐 거의 뭐 다시 나오라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인정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저는 일단은 리즌 Y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원격 근무로 잘 안 된다,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경영진 쪽에서 판단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할 테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오라고 하는 대로 나가서 또 한번 분위기를 보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궁금하네요. 이유가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이 상황만 보면 갑자기 나와서 어디서든 나와서 일하라는 게 뭔가 저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갇힌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 손발 묶어놓는 느낌이 지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설명 없이 그것만 얘기하고 오라고 한다면 저도 이대로 나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려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가서 상황을 보겠죠. 근데 이제 순순히 그럼 우리 나가야지. 당연히 회사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출금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나가죠. 일단 나가서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질 수 있는지 가서 좀 얼굴 보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얼굴 보고 성인이니까 일단 그럼요. 얘기부터 얘기는 하고. 좀 대화는 좀 나눠봐야죠. 저는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 출근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때려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는 수십 번씩. 제가 여러분의 그렇지만,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사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그런 용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 출근을 실제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 메일은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트위터 직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영국에서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그만 돌아와라 하는 회사의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아까 클랑폴님 얘기처럼 직원들이, 특히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융대리? 이제 재택근무하지 말고 사무실로 출근하라고요? 그럼 저 회사 그만둘래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영국 사례이긴 한데 뭔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피스 빅뱅은 개인, 그 다음 조직, 그 다음 노동시장 순으로 연쇄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개인적인 변화 중에 요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직과 퇴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2030 세대 직장인들의 퇴직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직이나 퇴직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는 적응을 못해서 떠나가는 거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았다면 요즘은 전보다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더 좋은 회사로 간다. 뭐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이직을 하면은 임금이 전 직장보다 올라가는 이제 임금 사다리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 인상 때문에라도 이직을 하기도 하지만 책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 뭐 꼰대 상사에 대한 불만이 퇴직을 부추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 팀 막내가 최근에 새로 자격증을 땄어요. 사람들이 와 축하해 자격증 땄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격증 따서 어디로 이직할 거야?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신입사원이 들어올 건데요. 다들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아 신입사원 잘해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2년차 때 이직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벌써 들어오기 전부터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버틸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 젊은 세대들의 이직이 활발하다는 거죠. 좀 서점에 가서도 보면 이런 거와 관련된 뭐 오피스 빅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행 관련된 책들을 보면 여행지 어디를 가고 뭐 어디를 소개하는 뭐 그런 거가 예전에는 많았다면 지금은 여행 관련 서적 그 코너에 내일은 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얘기들 뭐 얼마나 예전에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지금은 내가 다음 그 여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여행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그 코너의 새 단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직장인 개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결국은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떠나려는 개인과 잡으려는 회사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책에서는 구직자의 직장 선택 기준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데요. 1위는 역시 연봉, 2위가 사내 복지였습니다. 연봉은 일을 잘하면 더 받을 수 있고 예, 복지가 좋으면 직원들을 좀 관리해준다, 예, 돌봐준다,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복지도 이제는 보편적인 복지보다 핀셋 복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첫 자녀 출산 시 1억, 둘째 자녀 출산 시 2억을 주겠다 하면 사실 되게 큰 복지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나는 뭐 아이 낳을 계획이 없는데 뭐 이러면 나에게는 복지 혜택이 없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개별 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핀셋 복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에 핀셋 복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뭐 와인 테이스팅 아니면 가죽공예, 북콘서트 같은 강좌와 준비물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직원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는 혼자 사는 직원을 위한 가사 청소 지원 아니면은 반려동물 보험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거기서도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맞춤형 복지라는 느낌으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교육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아니면 테니스, 골프 뭐 아니면 3D 뭐 그래픽 프로그램 이런 거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서 수강을 하고 걔를 어느 정도까지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게 이제 정책이었죠. 아, 핀셋 복지 회사를 다니셨었군요. 그렇죠. 복지가 꽤 잘 되는 회사였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핀셋 복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익숙해진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레지머셜이라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지머셜은 레지던스와 커머셜의 합성어인데요.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조직들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에서 개인의 이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노동시장에서는 이직이 아니라 아예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요즘은 인재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임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핵심 업무를 추진할 때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액의 프로젝트 수당을 받아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그런 슈퍼 프리랜서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개인의 이직부터 슈퍼 프리랜서의 등장까지 앞으로 오피스 빅뱅이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일하기보다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책의 마지막 단락 문장으로 오피스 빅뱅을 마칩니다. 오피스 빅뱅은 나에게 맞는 일의 가치관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와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체리 피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키워드라고 합니다. 체리 피커 들어봤어요. 체리가 올려진 케이크가 있는데 그 체리만 쏙쏙쏙 집어먹고 케이크는 그냥 두는 거죠. 내가 먹기 싫으니까. 그거구나. 그래서 구매는 딱히 하지 않고 혜택만 싹 훑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똑똑한 소비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기는 조금 얄밉겠죠.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예요. 근데 이 체리 피커가 진화한 것을 책에서는 체리 슈머라고 부릅니다. 책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정의만 들어보면 뭔가 체리 피커보다는 긍정적인 용어 같은데요. 그렇죠. 체리 피커보다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과연 체리 슈머는 어떤 소비를 하는지, 우리들은 체리 슈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체리 슈머의 세 가지 소비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각 내어 산다. 조각 전략입니다. 나는 상품을 한두 개만 사고 싶은데 포장이 대여섯 개씩 되어 있어서 고민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러 개 사면은 좀 할인이 더 되니까 나중에 쓰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많이 샀는데 결국 안 쓰고 버리게 되는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마트에 가면은 딱 보고 있으면 그런 거면 많이 하죠. 아, 그렇죠. 나는 빵 저거 한 개만 먹고 싶은데 10개씩 포장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리 슈머는 개당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소포장 상품을 구매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특히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경우에 소포장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술도 소용량 판매가 요즘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360ml짜리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다 마시기 사실 마실 수 있으시죠? 부담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즐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250ml 상품이 나왔는데 출시 후 3개월 만에 7억 병이 팔리는 등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와인도 보통 한 병, 저희가 바틀이라고 하는 그 한 병이 750ml예요, 기준이. 근데 375ml 이하의 와인을 출시하자마자 매출이 오히려 더 급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한 잔 용량의 원글라스, 혹은 또 팩와인 뭐 이런 식의 와인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존 표준 용량의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조각내기 소비를 원하게 되었고 기업이 그에 맞춰 소용량, 소포장 상품을 출시하자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게 됐던 거죠. 체리 슈머의 조각내기 전략을 기업이 잘 이해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명품 조각내기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불황기지만 작은 사치는 누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명품 의류의 단추로 목걸이나 귀걸이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트렌드를 타이니 럭셔리라고 부른대요. 명품은 단추 떨어져도 버리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책에 단추 목걸이 사진이 있는데 그 나름 그럴듯해요. 예. 그래서 얘기 안 하면은 저도 저게 그 단추로 만든 건지 진짜 보석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얘기 안 하면 단추인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찾아봤어요. 근데 샤넬 펜던트 목걸이가 한 6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샤넬 단추로 만든 목걸이는 1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사진을 보고 있지만 이게 단추로 만든 것 같지 않지 않나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체리 슈머. 자, 다음 체리 슈머의 두 번째 전략은 공동구매, 함께 산다. 반반 전략입니다. 음식 배달 공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피스텔 같은 층 주민들이 배달비를 아끼려고 함께 주문하는 거죠. 입주민 오픈 채팅방에 같이 치킨 배달 시키실 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금액 정산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금액이 탁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 써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카카오톡 단톡방 메뉴에 보면 송금 정산하기 메뉴가 있어요. 거기 보면 n분의 1 정산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눴을 때 딱 안 떨어지는 뭐 이렇게 33,333.3점 이게 있잖아요. 네. 그 뒷부분에 남는 그런 1, 2원들 소수점 단위들을 카카오페이가 대신 내준다고 해요. 저도 이용해보진 않았는데 이용하고 싶어졌어요. 저 얘기 듣고. 이런 때문에? 그래도 괜히 그런 걸로 그쵸. 우리끼리는 의상하니까 누군가가 그런 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뭐 4만 원 낼게 너네 나머지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정산하기 쉽게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좀 괜찮네요. 그거 말고도 요새 OTT 구독권 계정 공유하는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피클 플러스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OTT를 함께 구독할 사용자를 찾는 어떤 파티 매칭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계정 공유자 중 누군가가 이제 빠져나가면은 그 신규 멤버를 자동으로 따다다다 본 다음에 저 사람의 취향이 맞겠네? 자동 매칭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좋다. 네, 공동구매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방법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발한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체리 슈머의 소비 전략은 말랑 전략입니다. 말랑말랑. 장기 계약의 노예가 되어 매달 일정 비용을 지출하느니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계약해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쓸 때는 과감히 해지하고 필요할 때 다시 결제하는 징검다리식 구독 전략을 구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기대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구독 중에 당신들 좀 쉬어가도 돼요 라고 해서 쉬어가기 기능을 제공을 하는 데도 있다고 하네요. 또 구독은 딱히 아니지만 이제 주행거리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이제 그런 상품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행을 못 가서 여행 업계가 좀 어려웠잖아요. 게다가 예약했는데 체크인 당일날 직전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상품 취소해야 되면 사실 그 위약금도 내야 됐고요. 근데 이제 체리 슈머들이 언제 취소를 해도 위약금이 없는 여행 상품을 원하니까 여행 업계에서도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파격적인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쿠팡 트래블에서 투숙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곧 다른 여행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여행사마다 저렇게 그 제한하는 거에 저희가 뭐 선택권 없이 여기서 해주면 가는 거였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하면 마치 보험료처럼 뭐 항공권이나 숙박에 관련된 것들을 일부분 정말 보험료만큼 10,000원, 5,000원을 추가로 더 내면 이거 취소하는데 위약금 안 내도 돼. 혹은 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괜찮군요. 네,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소득은 안 오르고 지름신이 강림하시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다들 체리 슈머가 돼서 영리한 소비 전략으로 불황 속에서도 재미를 찾으며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키워드 체리 슈머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3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키워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 것들은 흐릿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경향들을. 근데 저자분들이 대신 정리해주고 이제 내가 관심 없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해 주니까 통찰력이 막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참, 그리고 마치기 전에 공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책보다 별책 부록이 아쉽지만 방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송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앞으로 2번 더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